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말았죠. 자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산은 대출, 채권, 주식, 은행예금, 화생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얘네들의 전체적인 공통점은 그런 거예요. 화폐를 거래하는 거고요. 화폐를 시간 갭을 두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화폐를 당장 이전하거나 어떤 시점에 이전돼 그리고 그 화폐를 전에 받은 사람이 그걸로 뭐 어떻게 하든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나중에 약정된 기간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주는 겁니다. 구조로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규칙이 다 제각기 다른 거죠. 대출 같은 경우 제일 나이브한 금융상품입니다. 즉 빌려주는 사람이 그 대부자가 차입자한테 빌려줘. 그러니까 당장 줘. 그러면 차입자는 미리 약속한 기간과 금액 이자가 있어서 그것을 약속한 기간에 돌려주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긴 한데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는 정보 집계 능력이 별로 없어서 제대로 하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미래이기니까 100% 정말 잘 생각되나요? 상황상, 정황상, 또 경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 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 상환하지 못할 수로 그에 걸맞는 리스크 프리미엄 있으면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런 적당한 리스크 프리미엄 알 수가 없잖아요. 알아내려면 또 비용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코스트를 수반해요. 이런 문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유통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 금융기관이 있었다. 저는 그 금융기관 A라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근데 얘만 잘 알아. 다른 애들은 몰라.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취합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용부나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금융 정보를 유통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신용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채권. 이게 채권이야말로 정말 이게 투명이거든요. 19세기에 마켓의 정보 처리 능력을 응용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룰을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19세기에도 할 수 있을 법해요. 뭐냐면 채권을 발행합니다. 빌리고 싶은 사람이 채권을 발행해요. 채권 팔아요 이렇게 써있고 채권에는 만기일과 그 가격이 써있습니다. 이걸 사가는 사람한테는 이 기간에 요 종이접지를 갖고 온 사람에게 내가 약정한 금액을 주겠소 라고 써놓은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1억 원이다. 1년 뒤에 1억 원을 주겠다. 2019년 6월 19일인가 오늘이 그렇게 해서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1억엔 절대 안 팔겠죠. 안 사겠죠. 하지만 그보다 낮은 금액 어디선가 사겠죠.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판다라고 하면 진짜 매력적인 거죠. 100원 1년 1억이 되거든요. 그럼 100원과 1억 사이 어딘가에는 사겠다랑 팔겠다가 체인지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 금액이 이제 그 빌려준 사람의 금액이 되는 건데 얘도 잘 컨버전을 해보면 이자율을 뽑아낼 수 있어요. 결국은 말만 다르지 돈 빌리는 거랑 비슷하죠. 거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형식만 다를 뿐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불러줘요. 뭐냐면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A라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인데 라고 하는데 1년 뒤 만기고 액면가가 1억이라고 쳐봅시다. 1억 원이 1년 뒤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8천만 원, 9천만 원, 9,500만 원 이런 데 거래되고 있으면 이자율이 되게 낮은 거죠.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그 정도에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많다라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뒤집어 말하면 되게 안전하다. 얘는 거의 꼭 갚는 애구나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년 뒤 만기가 1억인데 막 500원, 600원에 거래되고 있어. 그때도 뭐 생각하고 700원 너무 비싼데 막 이러고 있어 시장에서. 아니 왜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데 왜 이러지? 이유가 있는 거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그만큼 붙어 있다는 거고 예상한 능력은 정말 의심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신용평가에서 이런 걸로 안 게 아니라 그냥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이게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딱 적당한 정도로 리스크 프리미엄 깊게 만들어서 효과를 준 거예요. 그래서 대출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그 도네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2편 10권인데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수익률 혹은 뭐 이자율 같은 것들을 채권에서는 룰이 다르니까 환산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환산공식에서 알아보자면 결국 수익률이란 거 내가 들인 돈, 내가 여기 투자를 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대비 플러스를 얻게 된 알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축이면 이자 금액 같은 거죠. 그 수익 금액을 분자에다 두면 수익률이 나옵니다. 맞죠?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당연히 원금은 받고 그다음에 뭐 1000만 원을 더 얻었어. 자, 그러면 수익률이 10%인 거죠. 아주 간단한 개념이죠. 채권은 그런데 아예 이제 정액을 액면으로 적어놓고 만기를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채권을 사는 입장에서는 투자한 금액, 내가 쓴 금액은 그 채권을 사는데 들어간 금액이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억짜리 채권을 이 만기 액면가가 1억인 채권을 9천만 원에 샀다라고 하면 나의 들인 돈은 9천만 원인데 그런데 만기에서 1억을 받았을 테니 내가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겠어요? 1000만 원이겠죠? 그럼 이 채권의 수익률은 9천만 원 분의 1000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수익률을 이렇게 환산할 수가 있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인이라는 것인데 디스카운트라는 건 뭐냐면 액면가 빼기 내가 구매한 들어간 금액입니다. 우리가 보통 할인이라고 하면 그냥 가겐세일 이런 것만 생각해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냥 깎아서 산 거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깎아줄게 이런 건 아니고 그냥 1억짜리인 액면가인 채권을 9천만 원에 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 12월 만기에 1000만 원짜리 채권이 현재가 이제 2007년 12월이라 치고 현재 9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채권의 할인율과 수익률을 구해봐라. 할인율은 1000만 원짜리 채권이 90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100분의 10인 거죠. 깎인 금액이 10만 원이고 액면가가 100이니까. 수익률은 내가 90만 원을 들여서 10만 원을 벌게 되니까 90분의 10인 거죠. 채권의 수익률은 채권의 가격과 반대다. 채권이 되게 싸다라는 것은 수익률은 엄청 높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게 그 채권의 가치다. 그래서 만기 1억짜리 똑같은 채권인데 발행자만 A, B로 달라. A라는 채권은 비싸. 9천만 원, 1억짜리 9천만 원 거래되고 B라는 채권은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면 수익률은 B가 높지만 시장이 정상작동하고 있다면 그거는 사실은 B라는 주체가 리스크가 높다는 거죠. 도네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하는 말인데 한 6장 정도로 6개로 이루어져 있고 책으로 나왔어요. 그 중에 2부 저는 침범하려는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나온 다큐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랑 많은 연관이 있죠.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금융상품 주식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상장자 주식을 일반인에게 매각이 가능하고 일반인으로 샀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기업가가
옛날 주식이란 제도가 있기 전에는 기업가가 전부 다 자기가 다 돈 끌어다 모아가지고 회사 설립 때도 운영을 했어요. 이 회사가 망하거나 되게 안 좋아지면 그 데미지를 고스란히 기업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거는 아예 엄두도 못 낸 거죠. 하지만 이렇게 주식회사 형태가 되면서 말도 안 되게 큰 사이즈의 기업도 인간들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주식은 금융상품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윤율이 높은 편이에요. 채권이나 뭐 다른 주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윤율이 훨씬 높은데 당연히 리스크도 높아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평소에는 높은 이윤율을 줬지만 대규모 파산이 이제 이 회사 저 회사 막 망하고 있다. 97년 금융위기 때나 2008년, 2000년 버블 붕괴 때처럼 기업들이 줄도전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 그 주식의 수만큼을 그냥 손실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파산을 하게 되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정리하는데 분배에서 최고 수익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저런 그래서 뭐 상품 시장들이 금융 상품에 대한 시장 분석도 있고 파생 상품 시장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 굉장히 복잡하니까 나중에 별도의 과목으로 배우실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금융중개기관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개인들로부터 그 비교적 소액의 자금들을 모아서 거대 자금을 만들고 그것을 금융자산으로 전환시켜서 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소비자들에게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약정된 수익을 돌려주고 운영 수익을 중에 일부를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상호기금, 연기금, 보험회사, 은행 같은 것들이 있고 얘네들이 하는 일들도 되게 다양해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요즘에는 금융기관이 안 할 것 같은 사업들도 막 펼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통업에 진출하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거든요.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건 이렇습니다. 먼저 여기가 금융시장이고 개인들의 돈이에요. 남아있는 저축액들이고 여기는 산업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일단 얘네들은 각종 금융 상품들을 발행을 하고 얘네들은 그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죠. 그럼 여기에서 잘 이제 주인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축자들은 당장의 자금을 쓰지 않고 이걸 좀 굴리고 싶은 거니까 이런 기업이 발행하는 금융상품들을 소유하면서 이제 나중에 얻을 수익을 기대하는 거고 금융 수익을 기대하는 거고 기업들은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펀딩을 받게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별거 아니죠. 근데 이 논리 되게 복잡하니까 현실에서는 꽤나 복잡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호기금이라는 것은 주식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최소 자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이름 같은 거 붙여서 팔죠. 그래서 뭐 S&P 500, 뭐 스파르탄, 뭐 KBS 스파르탄 인덱스 펀드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엄청 자잘하게 지금 나눠 가진 건데 뭐 중간 한 회사가 망하더라도 줄도산하지 않는 한은 큰 위험을 가지지 않게 되죠. 물론 그래서 그만큼 대박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많이 얻지도 않지만 아주 크게 많이 잃지도 않습니다. 즉 리스크가 낮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또 공격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 거죠.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경우는 연기금은 저축으로 자금을 구성해서 여기저기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면서 계속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연금 지급 시기가 되면
약정된 그 연금을 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적 연기금이 하나 있죠. 국민연금이요. 여기도 펀드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손 중에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기금 등록은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 정도는 이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요. 보험사는 리스크를 사들이는 기관이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리스크를 어떻게 사? 내 생명이 없어질 거라는 리스크를 어떻게 사지? 삽니다. 사요. 어떻게 사냐면, 그러니까 보험사가 보는 리스크를 없애준다는 건 뭐냐면 그 네거티브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인 거잖아요. 네거티브 이벤트가 일어날지도 몰라, 이게 리스크죠. 그 네거티브 이벤트를 상쇄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줄여줄 정도로 많은 돈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냥 별거 아니고. 그래서 생명보험은 만약에 뭐 가족 구성원이 생명을 잃었을 때 사실 재정적인 타격은 있잖아요. 실제로 돈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에 상응하는 많은 액수의 돈을 약정을 하는 거죠. 뭐 화재보험이라고 하면 가끔씩 화재가 나서 큰 손해를 본 리스크를 보험사가 사드린다는 겁니다. 뭐냐면 얘네들이 우리 보험 상품을 사주면 평소에 일정액만 계속 내. 우리가 보호하기로 약속한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때 약정한 대로 돈을 줄게. 큰 돈을 줄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그러면 보험사는 리스크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도 리스크를 싫어해요. 그런데 왜 이게 장사가 되느냐? 리스크를 엄청 많이 사서 풀어버리면 리스크가 아니게 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화재보험이라고 하고 그 고객 회사 중에 1%씩 맨날 화재가 납니다. 그러면 근데 보험사 고객 수가 10만 명이야. 그럼 100집은 맨날 나는 거예요. 그냥 100집 정도는. 물론 99집일 때도 있고 뭐 120집이 날 때도 있고 하지만 편차는 있지만 다 9만 원 정도로 불이 나니까 나가는 분도 9만 하죠. 어느 집일지 모르지만 9만 원 그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걸 다 서메이션 해버리니까 확률적으로 리스크가 아니게 됐다. 그게 보험사의 운영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험사도 뭐 큰일 나는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개인의 리스크는 사들인 꼴이 됐고 그러니까 개인도 리스크를 줄여서 좋고 보험사도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전적으로 돈을 벌어서 좋죠. 그래서 금융 시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금융기관은 은행입니다. 은행은 잘 아시겠지만 예금자로부터 저축을 받아서 그걸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고요. 그 다음에 그 저축한 사람들한테는 약정된 이자를 돌려줍니다. 그 차이를 예대마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은행은 결국 은행의 장사의 핵심은 받은 저축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달린 거죠. 그래서 항상 상당 부분의 자금이 은행은 어디가 대출이 나가 있어요. 은행에 있는 창고에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은행만으로 은행을 튼다라고 해도 그냥 은행 창고에 있는 돈만 가져가는 거예요. 저 신한은행 몇 조가 있으니까 지하금고를 틀면 몇 조가 들어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은행 장사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자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은행이 되게 취약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창고에는 돈이 얼마 없고 왜냐하면 그 대출 나가야 되니까 대출 나가야 상태인데 만약에 인출자가 돈을 너무 많이 찾아버려서 갖고 있는 예비자금이 고갈돼 버렸다. 그럼 파산이죠. 한국은행이. 왜냐하면 지체 없이 주기로 약속했는데 약속 못 지킨 거잖아요. 물론 실제로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걸 지급준비라고 하는데 설령 지급준비가 바닥에 난다 할지라도 당연히 안전망이 있죠. 긴급 자금을 빌린다든가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 그런 안전장치들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서 예금자 보호를 해줍니다. 설령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망한다 할지라도 예금이 5천만 원 넘지 않으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우리 은행 망할지도 몰라 근데 이거 어떡하지? 달려가는 걸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이건 되게 심리적 현상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자기 충족적 기대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설령 헛소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걸 단체로 믿어버리면 현실이 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재미난 이벤트 중에 하나 뭐 있었냐면 옛날에 몇 년 전에 저축은행이 대거 한번 정리된 적이 있습니다. 토마토 저축은행이라는 정리가 됐는데 저축은행 중에 토마토2 저축은행도 있었어요. 근데 정리 대상 리스트에 토마토는 있었는데 토마토2는 없었거든요. 토마토2도 결국은 사람들이 망한 줄 알고 자꾸 인출해버려가지고 망했어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단체로 믿기만 하면 현실이 되는데 보세요. 만약에 내가 토마토2 저축은행 고객이야. 알아. 이 은행이 지금 리스트에 없고 문제가 있는 은행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쳐요. 그런데 딴 사람들이 지금 뱅크런 날 것 같아. 그러면 본인은 가만히 있는 게 합리적인 행동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아니죠. 달려가야죠. 그러니까 아유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면서 빨리 달려가야 돼요. 예금이 5천만 원 넘는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금융에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데 되게 방지해주는 게 예금보험사예요. 예금자 보호 해주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 한 번인가는 특별히 원래 한도가 5천만 원이었는데 한도를 훨씬 높여가지고 보장해 준 적도 있어요.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중개보조기관은 직접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건 아닌데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도 리스크를 줄이게 보험도 있고 신용평가회사도 있고 신용보증도 해주고 자산관리부터 금융결제와 등등 다양한 기관들이 금융의 인프라를 금융상품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지금 대형화되고 있고요. 계속 합병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되게 복잡해지고 있죠. 나중에 은행이 너무 많이 합병하니까 우리은행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아니 지금도 은행이 여러 개 이름이 경기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죠. 계속 합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행 금융상품들도 서로 계속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새로운 게 나오고 그리고 국제신용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그래서 국제신용평가회사에서 관리하는데 재미난 건 그걸 사기업이 한다는 거죠. 근데 되게 국적인 일인 것 같아요. 사기업이 합니다. 근데 그게 마케팅도 인센티브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한 번 잘못 신용평가 했는데 틀렸다 이러면 그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 기업의 그 이윤 극대화 전략이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켓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스탠다드 푸어스, 무디스 이런 건 뉴스에서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용등급 어떻게 조정했느냐에 만에 신용등급이 높으면 유리한 조건에서 신용거래고요. 유리한 조건이라는 건 결국 빌린 입장에서는 낮은 이자예요. 한번 그러면 이제 신용평가가 안 좋았던 사례 하나를 기사를 보자면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 같은 경우에 금리가 172%다. 부채를 이제 금리로 환산했더니 수익률을 환산했더니 172%가 나왔다. 보통 5에서 7% 나오는 게 부채 금리인데 그만큼이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붙었다는 거죠. 그리스 경제위기 그리스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가 신용도 있지만 개인 신용도 있고 당연히 기업도 신용이 있습니다. 모든 신용 상품 거래자들은 각각의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신용이 되게 안 좋게 평가가 나오면
나중에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여담으로 뭐 가끔 대출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2금융권 같은 데서 첫 대출만은 뭐 무이자로 해주겠다고 되게 좋은 조건이잖아요. 뭐 500만 원까지 무이자 이건 안 따지고 라고 한다면 대가가 없느냐? 있습니다. 재미나게 또 신용평가하는 메커니즘 저도 잘은 모르는데 제2금융권에서 빌린 적이 있냐도 신용의 중요 요소가 돼요. 그래서 한번 빌리면 제1금융권에서는 이제 뱅간에서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전에는 안 빌려주는 겁니다. 무이자로 한번 빌리는 거 그건 약속을 지켜요. 그 회사가. 하지만 그 기록이 남으면 향후 몇 년 동안 이제 제1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는 거죠. 어디로 가야겠어요? 자기 회사로 가야죠.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이자율을 보여주면서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보는 광고에 안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슈는 이런 거, 이 부분들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독하게 겪었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인데, 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행정금 도시에서는 금융 변동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S&P 500 지수니까 미국의 주가 지수예요. 500대 기업의 주가 지수 평균인데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뭔가 좀 드라마틱한 구석들이 보이죠? 올라갔다 떨어진 게 보이고 이게 1987년에 있었던 그 주가 폭락 사태입니다. 그래도 뭐 작은 거 있고 한데 어쨌든 그래도 부침은 있지만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하는 추세가 있는데 96년, 10년부터 꽉 올라가다가 빵 하고 2000년에 떨어지죠. 이게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뭐냐면 1995년, 96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요. 그전에는 모뎀이라고 전화선 연결해가지고 PC통신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이텔 아웃돌이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웹브라우저가 기능을 하기 시작해요. 검색 엔진이라는 것도 생기고 이때는 야후가 제일 잘 나갔었는데 하여간에 그러면서 전자상거래 이때부터 생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쇼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가 이때 다 생겨요. 2차적으로. 그런 컴퓨터 기반으로. 그래서 이제 이쪽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오버밸류 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이고 기술혁신인 건 맞는데 그거의 가치를 지나치게 고평가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기업도 너무 많이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품이 빠진 거죠. 그게 2000년에 발생합니다. 닷컴 버블이라고 그래서 닷컴이라는 그러니까 그 기술주, 정보통신 쪽의 기술 중심으로 주가 폭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2003-4년부터 올라가죠. 그리고 이 차트는 뭐냐면 여기서 이 보라색 라인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여기 엄청 높죠. 지금 이 두 개가 뭐냐면 이때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예요. 1차,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비교적 안정된 인플레이션율을 보이다가 여기서 툭 떨어지게 2008년 플라시 있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흐린 파란 선은 뭐냐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니까 장기 이자율입니다. 10년짜리 국채니까 지금 이 국채 사면 지금 발행된 국채 사면 2028년에 이제 만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초장기 투자인 거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플레이션율이랑 좀 움직임이 비슷하죠. 인플레이션 이게 국채 수익률이니까 만약 인플레이션이 먹히면 사실 국채는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율이 전혀 없어 봐요. 그러면 이제 1년 뒤에 1억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그 사이에 물가가 2배 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기에 1년 뒤 1억은 5천만 원 좀 안 되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마찬가지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받는데 인플레이션율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높아야죠. 그건 뭐냐면 그거는 이제 실질이자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이자율이 약간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시기부터 시기별로 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증감인데 요 2008년까지는 이 이자율이 증가합니다. 수익률이 증가하다가 쫙 감소를 해버려요. 여기서도 보면 이 명목 수익률인데 명목 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 빼면 실질 수익률이 나오죠. 이게 실질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요 시기를 가면 이게 안 보이죠. 합쳐져 버려가지고 이 시기를 지금 확대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2008년을 기점으로 수익률이 확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다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금융시장이 엄청 큰 시장인데 이상하게 되게 이상현상, 이상하게 크게 움직이는 이벤트들이 종종 나타난다. 왜 그럴까라는 거. 왜 그러냐? 보통은 숫자가 엄청 커지면 그 값이 크게 변동하기 좀 어려워지죠.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진짜 무슨 훼손 들이받거나 뭐 패스트가 돌거나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지 않나 인구수가 확 줄거나 확 늘진 않아요. 물론 사고가 짜잘하게 나기도 하고 하지만 원래 그런 빅 넘버는 급격한 변동을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여있는 금융자산들이 유통되는 곳인데 이상하게도 되게 심하게 움직여요. 이게 이제 특이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심하게 움직이는 게 굿뉴스면 괜찮아. 배드뉴스인 게 문제입니다. 심하게 움직이는 게 배드뉴스인데다가 예측을 어렵게 해가지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데다가 가끔씩 실물 부분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멀쩡했던 기업도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상황에서 절대 망할 리가 없었던 기업인데 그런 기업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제도로 얽혀져 있는 시스템인데 그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간한테 대재앙을 주는 거예요. 혜성이 충돌한 것처럼 우리가 만든 혜성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통제가 안 되는 몸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금융 시스템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금융 변동은 지나치게 심각하게 움직일 경우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도민현상을 일으키며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있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지만 또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2008년 크라이시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개론적으로 살펴보고 나중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지금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는 것도 좋은 일일 거고. 일단 주식시장 주가만 갖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문제 원래 실제 훨씬 괜찮은데 증권화 하고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냥 주가가 급격하게 변한 이야기만 좀 해보겠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주식의 수요와 주식의 공급 사정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미래에 대한 그 기업의 주식 가격의 예측, 기대를 반영해요. 당연히 굿뉴스가 있는 기업이 있어. 그 기업의 주식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잘 될 거니까. 잘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그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거둬줄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배드뉴스가 있는 혹은 배드뉴스가 예상되는 주식의 가격은 예측된 만큼 떨어져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의 주식 가격이 지금 얼마다? 55,000원이다? 라고 하면 근데 56,000원 됐네? 뭔가 정보나 혹은 예측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주식시장 결정적인 두 번째는 이제 금융자산이 주식만 있는 건 아니니까 대체자산들, 예를 들어 채권시장이 대표적인데 채권시장이나 인접한 그런 다른 자산시장 사정에 있어서 변합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채권시장의 수익률이 높아졌어. 그러면 주식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실제로 부동산이 이제 되게 부동산 시장이 쓸만해지니까 많은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또 부동산 시장이 정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금들이 채권이나 주식시장으로 가겠죠. 그럼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 즉 그 채권의 굿뉴스가 일어났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배드뉴스인 거죠.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주식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주가가 감소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되게 크게 작동하는데 특히 첫 번째로 언급했던 expectation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이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 expectation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효율시장 가설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잘 취합해서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 주식의 가격으로. 두 번째는 비합리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상충한 이야기겠죠? 네, 효율시장 가설 이런 얘기입니다. 주식에 현재 판단 가능한 모든 정보들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도 보면 안내비 안철수라는 기업인데 안철수 씨가 정계에서 좋은 일이 발생하도록 안내 주가가 올라가요. 여기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가 안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워낙 안내 자체가 이제 자체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안철수의 거취에 좌지우지되진 않아요. 하지만 영향은 받아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이 반영되고 그것들이 또 예측이 될 때 미리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뭔가 이제 정보가 드러났을 때 그것이 주가에 미리 반영돼 있어서 이미 예상된 일이야. 그래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상외 공표에서 뚜껑을 열었더니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라. 그러면 다시 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시장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것만 당장에 변화가 정보가 들어서 변화가 난다면 예측 불가능한 파트일 뿐이다. 인간이 예측 하지 못했다는 것은 랜덤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랜덤들이 반영되면 랜덤 워크라고 부르는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식시장 모양이 랜덤 워크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봐라 랜덤 워크랑 이유는 이미 정보들이 다 적용이 돼 있고 새로운 정보는 정말 모르겠는 정보였을 뿐이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시장의 정보 처리 기능을 이제 굉장히 신뢰하는 입장인 것이고 또 다른 입장으로는 그렇게만 하면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가의 과도한 변동폭을 랜덤 워크만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과도한 변동폭을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별 행동가들, 투자가들의 행동들도 하나씩 관찰해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주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로또 명당에 가면 로또 당첨률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가죠. 로또 명당에 사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것도 있어. 주식이 이럴 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주식 투자 10분만 하면 10조 번다. 뭐 이런 책들 보면 상당한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월회비 막 100만 원씩 주고 감자 뜯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비합리성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그런 경장에서 이상현상 같은 것들만 모아놓은 걸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재미난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절판됐을 수도 있어요. 체크를 안 해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순기능을 해요. 금융시장 없이 현대 경제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금융시장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또 이게 되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금융 신용이라는 게 서로 기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걸 도미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금융적인 취약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국은 언제나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을 아주 달궜던 비트코인 열풍 같은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죠. 되게 못하게 하려고 안다님 썼잖아요. 일반 거래자들은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 내 자유를 이것도 내가 있는 거니까 하면서 막 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냐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만 책임지는 일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금융 시스템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금융 건전성 감독을 금융감독원이 거의 다 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위험하게 자기 자본을 거의 두지 않고 대부분을 빌린 돈으로 운영하거나 그러지 마라. 나중에 청산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를 해가지고 안전성 확보를 해라. 그리고 되게 부실한 기업인데 우량한 것처럼 속이면 안 되죠. 같이 비교를 하면 전망 있는 기업처럼 안 되니까 못하게 못하고 부당한 거래 경쟁 이런 것도 조정을 합니다. 요 다음 이슈는 이제 실제 사례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하나는 2008년 크라이시스 일단 간략한 소개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케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 보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냥 소개니까 배경 이론 이런 것들 많이 부족해요. 그런 거 보다 보시면 그러면서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2008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에 다 영향을 줬고 한국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부동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미국 부동산, 미국 주택시장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금융상품이 있어요. 서브프라임은 비유량이라는 뜻입니다. 얘네들이 금융이 좀 네이밍을 할 때 좀 낙관적으로 네이밍하는 경향이 있어요. 프라임이면 좋은 거잖아요. 서브프라임 약간 덜 하지만 프라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비유량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도 낮은 사람들. 근데 얘네들 신용 나쁜 사람이 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이름을 좀 낙관적으로 지은 거죠. 비유량 주택 담보 제출입니다. 이걸 SM이라고 불러보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택 시세 100% 정도로 이제 빌려주면 최악의 경우 못 갚으면 그 담보로 가져가면 되니까 잃는 게 없죠. 그런 미국의 금융 상품입니다. 이자율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높으니까 신용주가이 낮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 담보가 되는 이 주택이 이쯤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론을 되게 매력적인 상품이 되게 만들어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그러면 미국은 왜 부동산 가격이 저맘때 갑자기 열심히 올랐느냐? 그 역사적 맥락을 좀 봐야 됩니다. 2000년 초에 미국 경기는 되게 악재가 많았어요. 일단 9.11 테러를 당했고요.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 있었던 거 아시죠? 아시는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일어났어요. 아무튼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9.11 해서 저기 뭐냐 9.11 테러를 일으킨 단체가 있다고 믿어지는데 막 쳐들어가고 했었잖아요. 전쟁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그 당시에 미국 경제가 좋았던 상황도 아니었던 거죠. 악재들만 겹친 겁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그래서 국내 경기를 이제 부양하려고 저금리 정책을 강하게 실시해요. 금리 굉장히 낮아집니다. 저금리 정책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이런 저금리 정책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시중에 돈을 많이 푼다는 뜻이거든요. 화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실물 부분에 비해서 화폐가 많아지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그게 부동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다양한 주택융자에 대한 금리가 인하됐어요. 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니까 얘네들도 금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집값이 매력적인데 부동산 수요가 높아집니다. 그게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기여해요. 그리고 닷컴 버블로 무너진 자금들이 주식시장이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다른 부분으로 가겠죠. 채권이나 부동산 쪽으로 갑니다. 이것도 부동산 가격을 올립니다. 그 다음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은데 보니까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사정들이 계속 겹쳐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부동산의 가격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까만 라인이 바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인데 쭉 올라가죠. 아주 꾸준하고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이 SML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자율보다 주택가 성수율이 높아지는 상황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SML은 원래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대출인데 리스크가 거의 높지 않아. 오히려 파산하면 또 땡큐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주택가 상승률이 이자율보다 높고. 그래서 손해를 절대 보지 않는 대출 상품이 돼버려요. SML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융기관들은 이 SML을 더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빌려주게 되겠죠. 그 SML 계약이 변동금리라는 것도 여기에 이제 기여를 합니다. 변동금리라는 것은 결국 기준금리가 낮으면 낮고 기준금리 높으면 높아지는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초저금리라고 했죠. 기준금리가 되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금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사정이 또 서프라임 모기지분의 양을 증가시키게 만듭니다. 여기에 얘네가 그냥 서프라임 모기지론 상태로 청구권의 상태로 시중에 돌아다니면 좀 덜할 텐데 얘네가 다른 자산들, 다른 금융자산들로 뒤섞여서 이제 어떤 상품이 되어요. 이러면 이제 점점 알아보기가 힘들어지죠. 이건 뭐냐면 서프라임 모기지로는 장기 대출이거든요. 유동성 확보하려면 단기 자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얘를 번들을 묶어서 딴 데다 또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SML 자체가 되게 전망이 좋으니까 얘가 섞여 있는 이 번들 묶음 상품이 신율도가 높은 거예요. 이것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확산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건의 엔진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있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이 정말 가치 있어서 그만한 합당한 밸류가 있어서 상승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데 가격이 상승했던 거라면 언젠가 그것은 콜라보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크래시, 버블 붕괴라고 해요. 2004 초저금리 정책은 영원히 지속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올려야 됩니다. 그 시점은 결국 어쩔 수 없이 2004년이 잡아버린 거고 금리가 인상되자 주택금리가 상승하면서 서프라임 모기지론의 변동금리였으니까 이자율이 상승하고 상환율이
상환하지 못하는 비율이 늘어나겠죠. 부자분들 취약계층이니까. 그래서 토지를 매각하려고 토지를 가지게 된 거죠. 그 토지를 또 매각해야 되겠죠. 다시 돈으로 만들려면. 토지가 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원래 엔진은 앞에서 했던 모든 코스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이벤트가 뒷받침해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고 들어갔어요. 그 결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이 초단으로 아주 짧은 기간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근원가치로 추정되는 값이에요. 빨간 라인이. 그리고 파란 라인이 하우징 가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설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간격이 이제 근원가치에서 이탈한 버블이라는 거죠. 결국은 2007, 8년에 터집니다. 그래서 원래 근원가치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래서 이제 주택 거래량도 하우징 분기가 동안 계속 너무나 주택 살려고 하다가 이제 분기하니까 쫙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에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집 필요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이 정도의 구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 판매량이에요.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이제 채무 불이행 상태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섞여 있는 묶음 상품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손실에 대해서 미 정부는 개입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되자 미국의 대형 증권사, 특히 이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던 저축은행 같은 투자은행 같은 것들이 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투자은행도 망하게 되죠. 그게 리만 브라더스 상징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망해서 계속 망하고 신용이 경색되면서 실물경제 타격이 가고 한국에 투자하고 있던 외국인들도 상당수 철수하면서 한국에도 영향이 갔고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부도로 올라가는 거죠. 전 세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거죠. 그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위험한 투자가 확산될 때 아마 그걸 막았으면 그 당시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을 거예요. 시장의 자유를 하면서. 하지만 그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이런 일이 없었거나 그 타격의 규모를 훨씬 줄였겠죠. 투기적 금융거래가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끔씩은 이렇게 큰 데미지를 입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투기적인 액션들이 결국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우리도 몇 년 동안 굉장히 불안에 시달렸잖아요. 그 고통의 대가, 그걸 일으킨 그런 투기적인 거래들. 근데 걔네들은 책임을 지지 않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돈 줄게 이러고 주지 않잖아요. 지금도 많은 투기적 거래들이 그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가져갈 때는 아무 것도 없이 가져가다가 얘가 문제를 일으키면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세금이거든요. 이거 뭔가 비대칭적인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 니네들은 이익을 내고 있을 때는 사유화하다가 손실이라면 공적자금 투입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유화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런 비판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런 비판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2008년 위기를 기점으로 투기적인 그리고 이것이 네거티브한 효과를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이벤트지만 그 암호화폐 시장의 법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똑같은 정책으로 가요. 되게 많이 제약을 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튼 결국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가지 않았죠. 실물경제 타격이 있거나 제가 그래서 2000년부터 2014년의 추이를 보면 2008년 크라이시스의 영향을 보자는 거예요. 노란 게 이제 발전 국가들, 제일 세계들, 선진국들이고, 노란 라인이 전 세계 평균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나머지 좀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인데, 그래서 성장률이 지금 개발도상국 성장률이 제일 높죠. 어느 나라로 봐도 그냥 2008년 경제위기 여파는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미국의 위기였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2008년 크라이시스보다는 약하지만 커지잖아요. 이게 요 시기가 다 커졌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경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경제 위기 사이즈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2008년 경제 위기 되게 초강력한 위기였어요. 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닷컴 버블의 양반이죠. 그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미국 주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면 역시나 이건 전 세계, 이것도 전 세계, 미국 파란 건 미국, 노란 거는 유럽, 이제 저 자주색은 그 발전하고 있는 거죠. 개발도상국 중국 같은 나라들인데 보시면 일단 이거는 나라마다 주가 지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점이 2007년 1월을 2.0을 통일한다면 본 거예요. 모두 다 공통적으로 2008년 위기 시기에는 확 떨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세 부류의 나라들이 이후에 회복하는 패턴이 달라요. 보시면 미국이랑 유럽은 일단 한동안 굉장히 저성장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유럽은 계속 저성장 국면이고 미국은 조금 나아지려고 하고 있죠. 실제로 이 뒤에 가고 그려보면 미국은 계속 나아지고 유럽은 계속 탈출을 못해요. 이 역사를. 미국은 어느 정도 탈출을 해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머지 이코노미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원상복귀 됩니다. 주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 세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채널은 뭐냐? 미국 단일 국가의 금융상품 문제는 이게 어떻게 전 세계 크라이시스를 다루냐? 뭐 채널 두 개죠. 무역과 금융. 무역 경로는 미국이 사실 전 세계 상품들을 상당량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되게 큰 시장인데 이 시장이 이제 타격을 받았으니 미국의 상품들을 수출하는 기업들 혹은 간접 수출하는 기업들은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세계 수출 감소에 있어서 GDP를 이끌 것입니다. 금융 경로는 미국은 또 굉장히 많은 자금을 갖고 있어서 전 세계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한국을 포함해서. 그런데 미국의 자국 본사들의 재무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거죠. 그럼 딴 나라에 투자 나갔던 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세계에 있는 많은 은행들이 많은 금융권들의 신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차트를 보신 바와 같이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들 한국도 포함이 되는데 지표적으로 빠르게 회복해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약간 갈리는데 일단 유럽과 미국만 갖고 얘기했을 때 두 나라 다 위기 이전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다만 이제 미국은 조금 나아지고 있고 유럽 연합은 좀 힘든 상태다. 다 이제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 거의 이제 그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은 2017년, 2018년은 유럽도 이제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에 크라이시스는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한국 얘기입니다. 2011년 한국저축은행 사태. 제 기억이 맞다면 이때 이제 토마토2 저축은행이 있었어요. 원래 저축은행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름은 상호신용금고라서 그걸 이 이름으로 더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너무 금고 이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좀 더 현대적인 이름으로 바꾼 게 저축은행이에요. 1972년에 설립된 서민대상 금융기관이어서 실제로 여기 가보시면 똑같은 정기저축이어도 얘가 이자율이 좀 더 높아요.
거시적으로는 가계저축 장려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사실은 뭐 근데 푼돈이라 워낙 이자율이 높긴 한데 그 차이하면 얼마 안 나긴 하니까 그게 그거다 귀찮아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금리가 높다. 그리고 소위 대부업 얘네들보다는 신용도가 높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부실해지고 있던 거죠. 그것도 사실 한국의 부동산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국면으로 미국처럼 대출 상품과 엮여서 들어간 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이 상호신용부 그 저축은행들이 손실이 누적되니까 우량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서 PF 규제를 완화합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뉴스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거액대출이 나가게 되고 저축은행이 여러 가지 편법과 탈법을 해서 허위 해결해가지고 자기 경기를 우량으로 규제해가지고 막 합니다. 이때 막 정치인들도 막 얽히고 이래서 되게 문제가 됐었죠. 아무튼 이런 부실화 과정이 이제 누적되자 결국 나중에는 정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냐? 일단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프로젝트를 하고 프로젝트에 성공하면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담보로 미리 땡겨오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자금. 근데 많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그냥 아파트 짓는 거로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막 헐고 마을 하나 헐고 대형 아파트 단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죠. 거기는 땅 다 사야지, 거기 다 헐어야지, 그리고 아파트 지어야지, 정비해야지. 근데 거기 또 굉장히 오랜 세월이 들죠. 몇 년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돈을 못 벌잖아요. 그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미리 돈을 땡기는 거죠. 근데 리스크가 높아요. 왜냐하면 이건 입주가 제대로 완료가 돼야 들어올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게 될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사실 리스크가 엄청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다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굉장히 높은 이자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저축은행들이 여기다가 과다하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아파트들이 제대로 잘 분양이 돼서 형성을 잘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저축은행들도 돈 많이 벌고 잘 살았겠죠.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들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생기고요. 한국에 이제 이거 뉴스 하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분양 아파트가 많네 뭐네 뭐 막 하면서 우리는 반대로 그래서 우리 아파트들은 다 팔렸어요. 이거 자랑하는 플래카드 걸리고 하잖아요. 분양 완료 100%. 주민 여러 가슴을 있다가 아마 오다가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붙는다는 것 자체가 방증이죠. 뭔가 안 되고 있는 그 아파트들이 많다. 이전까지 있었던 우리나라 부동산의 역사는 정말 GDP를 압도하는 퍼센티지로 증가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땅을 사야 된다는 거.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의 70% 정도가 부동산의 형태로 저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집도 아마 대부분 그럴걸요? 70%니까 피해갈 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말은 부동산 시장에 만약에 부동산 시장 버블이었으면 평범대 버블처럼 가격 급락이 진행되면 우리 자산 70%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뜻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들이 통째로 수요가 급감하니까 현금 플러가 발생하지 않고 그럼 원래 분양이 다 돼야지 들어올 돈을 가지고 갚는다고 약속한 건데 돈을 못 갚죠? 그러면 저축은행은 그대로 이제 손실로 이어지는 거고 그것이 부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체율을 보시면 저축은행 연체율이 천억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이것은 제1금융권이에요. 얘네들은
너무 고위험 고수익이니까 투자를 거의 안 했죠. 하지만 이렇게 저축은행을 열심히 저축한 결과 연체율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였고 시간이 딱 맞게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 총무국과 총수력 모델 ASAT 모델에 대해서